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크레딧 담당하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해외 크레딧 시장을 좀 연간 전망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의 해외 크레딧 시장 초미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기업 부채, 리파이낸싱 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금리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 실질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반기로 보게 되면 리파이낸싱 물량들이 좀 빠르게 위로 올라오면서 스프레드는 조금 상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업 펀더멘탈 자체는 워낙에 견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레딧 스프레드의 상단은 조금 제한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보다 낮아질 수 있는 시장 금리에 질서 있는 부채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금리 하락에 기대서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자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면 연말로 갈수록 크레딧 스프레드는 하락해서 조금 더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내년 1, 2분기에 걸쳐서는 스프레드 좀 상방 압력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크레딧 스프레드는 하방 압력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기업들 2020년하고 2021년에 걸쳐서 이 팬데믹 시대에 초저금리를 활용을 했죠. 그래서 고정금리 부채를 장기로 조달을 해오는 데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업들의 실질 비용 부담 자체는 사실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금리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비용 부담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점이고 더 큰 문제는 내년도부터 이렇게 만기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는 점이 사실 시장에서는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도 같은 경우에 시장 금리는 길게 봤을 때 점진적으로 내려오는 사이클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리파이낸싱이 맞물려 나갈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회사채 시장의 충격은 좀 최소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일단 그것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잡고 있습니다. 기업들 자체의 우량 기업들의 이자 보상 배율이나 현금 유동성 측면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IG 기업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섹터 비중이 큰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테크 그리고 기초 소재나 에너지 쪽에 이자 보상 배율을 보시게 되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은 IG 평균 종합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고 또 장기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7배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이힐드 중에서 이제 더블B 등급의 현금 유동성 자체는 지금 11배 수준인데 사실 이 수준은 IG의 A의 현금 유동성 수준하고 거의 맞먹는 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들의 현금성도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저금리 부채를 활용을 하면서 현금을 많이 축적했던 부분도 있고 또 팬데믹 이후에 실적 회복이 빠르게 형성되었던 점도 있고요. 또 22년 하반기부터는 이 공급망 해소로 재고가 감소하는 가운데 비용도 절감한 부분이 또 한 번 더 현금력을 강화시켰고요. 이렇게 쌓인 현금은 기업들의 은행들의 예금 금리로 잡히면서 예금 금리 수혜까지 이제 같이 보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면서 미국 기업들의 사실상 현금력 그리고 이자를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하이힐드들의 하위 등급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고정으로 자금을 조달을 하기에는 조금 기업 등급들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변동금리에 대한 대출 비중이 사실은 높아요. 그래서 이미 사실 고금리 역습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몇 개월 더 연속이 된다면 사실상 하이힐드의 부도율 피크아웃 시점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2024년하고 2025년의 만기 물량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이러한 흐름은 IG랑 하이힐드 모두에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이제 하이힐드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2024년에서 2028년 사이의 채권 만기 물량 중에서도 특히 1, 2년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비중이 26%나 차지를 하는데요. 사실 평균적으로는 한 15%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1, 2년 사이에 만기 도래
물량이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그 얘기는 사실 금리 부담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하이힐드들이 그동안 선제적인 차환을 하지 않고 지금 최대한 기존의 부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들고 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노력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1, 2년 사이에 만기 물량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리파이낸싱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긴축 사이클의 막바지다 보니까 사실 매크로에 대한 지표도 중요하겠지만 기업들의 실적 펀더멘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2024년의 1, 2분기에는 기장금리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기업들의 매출 둔화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공급망 해소가 추가적으로 더 점진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리쇼어링에 따른 비용 효율화로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기업들의 잉여현금 흐름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둔화 정도도 사실 역사적인 평균 정도에서 바닥권을 형성하고 다시 반등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자 보상 배율 사실 내년도부터 고금리로 부채 구조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자를 갚아낼 수 있는 능력, 이자 감당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자 보상 배율이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기업 섹터들, 주요 섹터들의 실적이 뒷받침되는 가운데 리파이낸싱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이 차입 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 보상 배율은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지표의 하단이 1, 2분기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준은 역사적인 평균 수준에서 이제 머무르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힐드 중에서도 하위 등급은 이자 보상 배율이 특히 낮은 기업들의 비중이 2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이들에 대한 은행권 대출은 먼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도 글로벌 제조업 전망은 좀 양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하고 중국이 좀 상방을 좀 바라본다면 유럽하고 일본은 올해와처럼 이제 저조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미국이 리드하고 있는 재고 사이클 바닥 구간인데요. 지금 2020년하고 2021년을 제외하고는 사실 재고 사이클로 봤을 때는 바닥 구간인 건 맞아요. 그리고 또 옆에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안전재고 수준 자체가 지금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가 조금 나와주면 이 부분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사적으로 고금리 레벨이 내년에도 어느 정도 이어질 거라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파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조 모멘텀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반등을 조금 더 예상하는 근거는 일단 첫 번째는 리쇼어링에 있습니다. 리쇼어링은 미국 장기 비전이기도 하고요. 사실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인프라 인력 또 부족을 위해서 이런 서브 투자, 장비나 시설물이나 연구 시설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려와서 이 제조 쪽에 보면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실제로 상당 부분 생산 효율화에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러한 투자가 사실 단발성에 그치기보다는 사실 정책을 기반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내년에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또 실적도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사실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린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다각화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년은 외형 성장보다는 이런 어떤 비용 효율화나 생산 효율화에 기댄 어떤 FCF의 성장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보게 된다면 스프레드도 더 하락할 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해외 크레딧 시장도 역시 총 유동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유 증권 굉장히 빠르게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QT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지주는 지금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사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첫 번째 QT의 마이너스 효과가 이 BTFP라는 연초에 이제 은행들을 상대로 대출 지원금을 플러스 효과로 지원을 해줬잖아요.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일부 상쇄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큐티나 채권 발행에 대한 부분을 잉여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RRP 자금이 흡수를 하면서 은행 지준의 인출을 압박을 차단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지준의 인출은 어차피 시장의 총 유동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총 유동성의 흐름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었고 사실 이 뒤에는 연준이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올해처럼 이러한 유동성 안정화를 위해서 연준은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RRP, 총알 고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0에 제로에 가까워질수록 다시 한번 지준 인출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준을 같이 보시게 되면 현재 지준의 잔액은 3.3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SVB 사태가 3조에서 발생을 했음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 연준은 이 수준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경계선으로 피켓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지준 3조 달러가 위협받기 시작하는 이 RRP 수준이 도달을 하면 사실 QT에 대한 속도 조절론도 어느 정도 거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지준 개정, 인출 압박이 낮은 가운데 은행들은 여전히 현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일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높은 예금 금리를 유지하면서 예금이 인출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대출 스프레드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그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는 기업 대출 부분의 증가폭을 좀 더 마이너스 쪽으로 키워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이힐드들의 하위 등급 먼저 은행권 대출의 문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이런 저신용 등급 기업들은 돈을 빌리기 위해서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을 향할 가능성이 높고 이 시장은 이제 사모 대출 시장이니까 그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2023년에 이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은 좀 많이 위축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시장 금리도 워낙에 높았고 또 은행들이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최대한 위험을 회피하려는 기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할 대상도 없었고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주체에 돈을 빌려주는 주체들도 사실은 좀 꺼리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근데 2024년에는 이제 어차피 긴축의 끝자락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는 데다가 또 피봇의 가능성 또 시장 금리의 안정화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많이 위축되었던 이 LBO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 하위 등급들의 레버리지론에 대한 어떤 대출 수요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증가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돼서 투자풀이 완성이 되면 당연히 사모대출 기업들도 빠르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사모대출 시장의 문턱도 다시 한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다소 비용 부담은 있겠으나 하이힐드 하위 등급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은행 쪽에서 대출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모대출 기관들은 일종의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창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이 오히려 이 크레딧 스프레드의 상단을 한 번 더 낮춰주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경제 펀더멘털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소비라든지 또 고용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모두 과열이 조금은 식어가는 그림들이 내년에는 뚜렷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주택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 주거용 MBS 금리가 7% 후반에서 8%를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저금리 부채를 기존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굳이 고금리 부채로까지 바꿔가면서 주택을 팔거나 살려고 하는 니즈가 사실 없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주택에 대한 재고 그리고 거래량은 지금 20년 내 최저치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는 어쩔 수 없이 신축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부분이 올 한 해 주택 건설 시장의 어떤 실적이나 붐을 일으켰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 올해 아이러니하게도 이 주택 가격 지수를 계속적으로 밀어 올리고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퀘스천 마크가 찍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지금의 기존 주택 거래량은 20년 내 최저치의 상황이기는 한데 근데 공급 예정 중인 주택 물량은 20년 내 최고치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어요. 어느 한쪽에 갖다 붙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사실 수요가 많으면 공급 예정 물량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요가 더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2020년하고 2021년에는 이미 저금리를 활용해 미래 수요를 많이 땡겨서 썼고요. 또 2022년하고 2023년에는 이 밀레니얼 세대들마저 생애 첫 주택 구입 시기를 좀 앞당겨서 이들마저 미래 수요를 앞당겨서 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추가적인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올해처럼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사실 내년도 주택 시장은 그래도 상단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상당히 좀 제한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간다면 이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주택 시장에 대한 가격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그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리파이낸싱 우려가 올해도 내년에도 그 내후년에도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순흡수 면적이 좀 반등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순흡수 면적, 그러니까 실제로 임차가 나간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름 오피스 시장에서는 이런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지역에 대한 수요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핵심 지역에 대해서 주로 오피스를 두었다면 지금은 재택을 같이 병행하는 구조다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제2, 제3의 도시로 이제 흘러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과거 이제 한 오피스에 대해서 임차하는 상대가 한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2명, 3명으로 늘어나면서 공간을 좀 쪼개서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흐름들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 오피스 시장의 바닥을 조금씩 길게나마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소형은행들이 이 CRE 시장에 대해 주는 대출도 증가율 자체는 좀 더디게 축소되고 있는 점이 그래도 이 시장의 바닥을 조금 형성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소비 부분을 보게 되면 소비 부분 어차피 사실 우리는 이제 내야 될 돈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의지를 많이 해왔던 이 신용카드에 대한 대출은 조금 더디게 감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고용이 나타나고 있고 또 임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파르게 소비를 줄여 나간다는 컨셉보다는 천천히 이제 소비를 줄여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은행에서도 카드 대출을 주는 공급의 입장에서도 사실 은행에서 카드 대출에 대한 수익률은 타 자산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NPL 관리만 된다면 이렇게 가파르게 줄이기보다는 역시 서서히 줄여나가는 그림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점진적인 소비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을 보게 되면 자, 고용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초과저축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소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가게들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실업률을 일정 수준 들어 올릴 거고요. 또 기업들은 비용 절감 과정 속에서 구인을 줄여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의 고용은 좀 울퉁불퉁한 그림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밸런스가 맞아가는 그림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다 반영을 했을 때 결국에 상반기에는 시장금리가 조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서 리파이낸싱 물량들 나타나면서 스프레드 상승 압박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또 시장금리 수준이 보다 낮아지는 가운데 스프레드는 다소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해외 크레딧 시장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